자, 안녕하세요, 9학년 친구들. 오늘 한국사 보충, 벌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사시대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써준 자기평가서 잘 읽어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평가서는 작성해야 됩니다. 한국사는 자기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또,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까를 고민해야지만,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게 귀찮을지라도 좀 성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철기 시대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갔으며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조선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나라들이 등장해요. 이 제목은 뭐냐면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사만, 아직 백제와 신라는 등장하기 이전의 내용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울 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흐름이라는 거야. 흐름. 고조선 다음에 이 나라들이 등장했고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발전했으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흐름을 잘 기억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꿀팁 계속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꿀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따 배우게 될 거지만은 고조선이 멸망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텐데,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고조선이 했던 한 행동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때문에 고조선은 한 나라와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 그 전쟁 때문에 결국 고조선이 멸망했고, 그 나라에 그 고조선이 멸망했던 자리에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지배 점령지를 세우는데, 또 그 속에서 한 나라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 성장으로 바뀌게 된 이 흐름 속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기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역사를 공부할 때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배우게 됐어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동기 시대 때 생겨났던 게 뭐라 그랬어? 일단은 계급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등장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럼 결국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청동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국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청동기 때 지어서서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고조선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고조선은 우리가 여러분도 알듯이 단군신화 알죠? 단군신화. 그래서 곰과 호랑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웅과 곰이 막 이렇게 해서 했던 얘기가 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설하고 실제로는 곰을 믿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믿는 민족,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손사상의 바탕이 된 환웅을 믿는 부족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곰 부족과 환웅을 믿는 부족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5천년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옛날 설화들을 보면 고조선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부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이 고조선을 쭉 통치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군이 실제로 한 명의 단군이 아니라, 자, 단군이라는 제사장을 뜻하는 언어와 왕검이라는 왕을 뜻하는 언어가 합쳐서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던가. 그러면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운영했다, 통치했다는 말은 여러 명의 왕이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단군이라는 제사장 직분과 왕검이라는
왕의 직분이 합쳐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봤을 때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 모두를 왕이 통솔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은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고조선에도 처음 법이라는 게 생겨져요. 자, 아까 봤듯이 재정일치 사회잖아. 왕이 세워졌으면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은 뭐냐?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이에요. 팔조법. 알겠죠? 자, 여기 우리 교과서 14페이지로 보면 팔조법에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하나 뜰 거예요. 자, 팔조법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 팔조법 중에 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고 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팔조법과 아까 단군왕검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생각보다 국가의 기틀을 잘 다지고 있는 최초의 국가였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을 했고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는데 이 왕은 재정일치 사회를 추구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단군왕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조법이라는 법도 있어서 완전한 국가의 기틀을 다진 국가였다라는 게 고조선의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교과서 자 1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중국의 진한교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또 중국의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금 보충기니까 그건 넘어가고 중국이 혼란하게 되면서 중국 지역에 있던 이제 고조선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이족 세력이라고 하는 위만이 고조선 지역으로 넘어와요. 중국 쪽에서 고조선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위만 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과 여기 중국에서 넘어와서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운 위만 조선은 다른 조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조선은 다른 조선이 아니에요. 같은 조선이에요. 자, 이게 왜 같은 조선이냐면 자, 청동기 문화를 기반했던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이 고조선이 쭉 시기들을 거치면서 계속 통치하고 있다가 이제 진한교책이 중국의 혼란기 속에 위만이 들어오면서 위만이 철제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조선을 장악한 거야. 근데 장악하고 나서 완전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고조선의 법과 제도와 통치를 그대로 따라 그냥 왕만 사람만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배웠던 고조선과 철기 문화의 고조선은 위만 조선의 조선은 같은 조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변화된 게 뭐냐면 통치제가 변화됐고 청동기 문화에서 위만이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로 변화됐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만 조선 때 되면서 이제 이 고조선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요.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만 조선이 위치한 고조선이 위치한 위치가 여기 보이는 한나라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진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와 진나라를 이어주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힘을 강대하게 강성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의 통일국가 한나라가 고조선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계속해서 국력이 고조선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 땅에 한나라가 이제 점령지에 식민지를 세우는데 그것을 바로 한사군이라고 해요. 한사군.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또 하나 이제 고조선은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 한사군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고조선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아까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고조선이 내가 아까 지도 보여줬잖아. 이렇게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을 확인하다 보면 고조선이 이 정도로 세력이 확장됐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이게 돌이 되게 이게 높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요 아까 말했듯이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 세 가지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곳을 확인해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제 선생님이 고조선의 이제 발전회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이에요. 여러 나라의 성장. 고조선이 멸망한 멸망한 뒤에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또다시 그 땅에서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 여기를 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각 나라들의 정치, 경제, 풍습, 그 다음에 중요한 제철 행사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5개 국가가 있어요. 5개 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데 또 이 사만은 또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어쨌든 이 각각의 나라들의 정치, 경제, 풍습, 제철 행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왜냐면 항상 이 문제가 검정고시에도 그렇고 수능에도 그렇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도 그렇고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기억해 놓지 않고 정리해 놓지 않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에 대해서 볼게요. 부여. 자, 부여의 위치는 바로 이 위쪽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부분을 먼저 보자면 부여는 이제 연맹체예요. 연맹체. 그래서 사부족 연맹체라고 해서 사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출도가 뭐냐면 자, 여기 가운데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4개의 부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는 아직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았던 상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왕을 배출한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우가, 저가, 마가 이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족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조금 센 부족하고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든 게 부여라는 거야. 근데 이 부여라는 게 유지되려면 이 연맹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사출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여라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알겠죠? 그래서 아직은 왕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왕과 함께 사출도라는 부족 연맹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부족들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했죠. 이 마가우가 저가 부를 때 가라는 거 호칭들이 붙잖아. 이 가는 그 사출도를 다스리는 부족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또 이 부여는 위치가 송화강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기 송화강이 우리가 나중에도 배울 거지만은 여기 주변에 목초지가 많아요. 목초지. 그래서 농경과 목축, 수렵 생활을 많이 했던 게 부여입니다. 부여. 알겠죠? 그 다음에 부여의 풍습하면은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순장. 이 순장이 뭐냐면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묻는 거야. 왕의 이제 신하, 왕의 비서, 왕의 하인들을 같이 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묻어서 산채로 샘매장하는 걸 순장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만큼 뭔가 왕을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왕을 기리고 이런 행동들이 담겨있는 풍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여에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영고라고 해요. 영고. 12월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 나라들은 다 하늘에다 제사를 지어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12월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12월. 그래서 한 해가 잘 가고 이제 다음 연도 또 풍성하게 농사 짓고 사냥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늘에다 드리는 제사를 영고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부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정치 부분의 사출도, 그 다음에 풍습 부분의 순장, 그 다음에 제천 행사의 영고. 요 정도만 기억하면 부여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여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고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도 부여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 그 주몽설화 알아요? 혹시 고주몽? 동명성왕 실화? 자, 부여에서
이제 부여 금왕의 아들, 아들은 아니죠. 실제 아들은 뭐 하백, 강의 여시, 강의 신의 딸한테서 이제 해모수랑 뭐 해서 나왔던 왕이 이제 주몽인데, 어쨌든 이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해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란 말이야. 그래서 부여의 풍습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정치 부분은 부여랑 비슷해요. 오부족 연맹체, 오부족 연맹체. 그러니까 왕이 있고 네 명의 부여, 네 가지의 부족들이 왕을 도와주는, 왕과 협력하는 부족 연맹체야. 하지만 사출도랑은 달라요. 사출도 아니야. 알겠죠? 연맹체긴 연맹체인데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뭐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각 부족들이 서로 비등비등하게 힘이 세지만 그때마다 힘센 부족들이 있을 때만 그 부족에서 왕을 자처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유지했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고구려가 위치해 있던 곳이 산악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고구려는 사냥 또는 약탈에 초점이 돼 있습니다. 경제 정치는. 알겠죠? 그래서 조금의 농경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풍습쟁에 기억해야 될 건 서옥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부여는 순장이라는 제도를 기억했잖아요. 그럼 서옥제도 이게 누구 같이 묻는 거야? 묻는 게 제도가 아니라 이건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서옥제는, 자,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집에 서옥이란, 그러니까 아내의 가정, 친정집에 서옥이란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산 다음에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면 서옥을 버리고 다시 나오는 그런 제도가 서옥제예요. 알겠죠? 고구려에선 풍습이 서옥제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구려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인데 이건 10월에 드리는 제천 행사예요. 고구려는 이제 고구려의 초대왕인 동명성왕 고주몽, 이 주몽이 신이란 말이야. 고구려의 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내년에 이제 뭐 이렇게 잘 보살펴 달라라는 말로 동맹이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제천행산 동맹.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고구려를 정리해 볼까요? 자, 정치는 오부족 연맹체고, 그 다음에 풍습은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동맹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저를 볼게요. 근데 옥저를 볼 땐 옥저와 동해에 대한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둘이 위치해 있는 것도 지도에 보면 가깝게 있고 동해안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가 고구려에 핍박되면 금방 멸망을 하거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 군장이라는 사람이 이 다스렸는데, 이 군장은 부족장이야. 근데 부족장 중에서도 가장 센 사람이 이제 여기를 옥저와 동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거든. 그래서 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이 있어요. 읍군과 삼로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센 부족장, 군장이라는 이름으로 옥저와 동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 좀 보고 해두고,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당연히 여기 동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습은 옥저와 동해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옥저와 동해를. 알겠죠? 옥저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며느리 제도. 민며느리. 자, 아까 고구려의 서옥제랑은 정반대예요. 자, 민며느리 제도는 뭐냐면, 자, 아들 집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집에, 남편이 될 집에 딸을 보내서 딸이 거기서 장성하면 이제 와서 그 딸의 집에서, 아니 남편의 집에서 나와서 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내가 된 애를 딸을 키워서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거야. 남편 집에서. 이게 바로 민며느리 제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옥저에서 일어났던 옥저의 풍습,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동해는 족외운과 책화라는 게 있는데, 족외운은 말 그대로 이때 당시에는 아직 부족의 성격이 강했어요. 부족. 예를 들어 시족이라 시족 성격이 강했는데, 무슨 말이야? 장씨는 장씨들끼리 모여 살고 이씨는 이씨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력이 확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어지니까 이 세력과 이 장씨 세력과 이씨 세력을 합쳐서 더 크게 키우려는 성격이 강해. 그래서 족외운, 다른 씨족과 결혼하는 제도가 족외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족들이 그런 게 없었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동해의 특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책화라는 것이에요. 책화.
동해는 책화, 조계원과 책화라는 것이 있는데 책화를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책화는 뭐냐면 자, 각 부족마다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부족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 그대로 다시 변상해 줘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구려나 고구려는 부족끼리 연합해서 왕을 세웠고 국가를 세웠지만 아직 옥저와 동해는 국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연맹체란 말이야. 아직 연맹이야. 그러니까 좀 힘센 부족장들이 군장이라는 이름으로 연맹을 다스리다 보니까 각 부족 간에 이런 알력 다툼이 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족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는 금방 멸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족의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책화라는 제도를 시행했던 거야. 자, 그럼 다시 설명하자면 옥저와 동해의 풍습은 옥저는 민며느리, 그 다음에 동해는 조계훈과 책화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천 행사는 동해밖에 없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사만이에요. 사만. 사만은 좀 복잡한데, 자, 일단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쪽에 있어요. 마한, 진안, 변한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개가 이제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이라고 뭐 연맹체라고 보면 돼. 여기도 왕은 없어. 군장이 다스려요. 군장. 근데 각각의 도시국가들, 우리 저번에 이제 너네 아직 배웠었나? 선생님이랑 그 세계사 배웠을 때 그리스의 폴리스 배웠었죠. 그것처럼 각각의 도시국가들, 부족들이 국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전라도나 경기도 지방의 부족들이 모인 곳을 마한이라고 부르고 경상도 지역을 진안, 변한 이렇게 부른 거야. 마한, 진안, 변한 세 개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불렀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만은 정치 부분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은 군장이고, 그러니까 왕이 군장이라보다 이 사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군장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군장과 천군이 있었고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사만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소도라는 특별한 행정구역이 존재를 했는데 이 소도라는 곳은 신성한 구역이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살생도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범죄자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죽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신성한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부분에서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고 소도라는 아주 신성한 지역이 존재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마한, 진안, 변화는 여러분도 지금도 알겠지만 가장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변한 지역에서 가장 남부 지역에서 철이 생산돼서 이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것 정도 경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한 사만에서는 제천 행사를 계절제로 불렀어요. 그래서 5월과 10월에 2번 드려요. 계절제를. 무슨 말이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5월과 10월에 2번 드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만 지역은 농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5월은 이제 씨 뿌릴 때, 그리고 10월은 추수할 때 각각의 농경 문화의 성격이 드러나는 제천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까지 배웠어요. 근데 고조선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고조선이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 시작을 했고, 당군원검은 어떤 사람이면 팔주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조선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됐고 왜 멸망했는지 정도를 보면 되고,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은 정치, 경제, 풍습, 제천 행사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수업 들었으면 좋겠고, 이 수업이 좀 어렵다면 선생님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을 또 올려줄게요. 오늘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보충하시고 자기평가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